미국 중간선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걸로 보이고 상원은 박빙승부가 예상되는데요.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과 원주 한라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미국 중간선거 투표는 끝났고 개표는 일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주마다 선거 제도가 달라서 이 중간선거 이걸 어떤 제도인지 이번에 몇 명이나 어느 선거에서 몇 명이나 뽑는지 중간선거 개요부터 좀 살펴봐 주세요. 예, 미국은 상하 양원으로 돼 있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상하 양원 의원 중에 하원이 435석입니다. 네. 이거는 인구 비례로 각 지역마다 의석을 할당을 합니다. 우리나라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네. 이 435명의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인데 2년마다 전원을 다 새로 뽑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원 의원은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2명씩의 지역 대표죠. 이제 인구 비례가 아니라 네. 인구가 많던 적던 지역이 크던 적던 간에 어떤 주든지 다 2명씩의 지역 대표로서의 상원의원을 워싱턴 DC에 보냅니다. 근데 네. 이 상원의원들은 임기가 6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6년마다 이제 뽑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이제 하원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상원의원 선거도 3분의 1씩 섞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 네. 선거는 100명을 한 번에 6년마다 뽑는 게 아니라 하원의원 선거를 할 때 그때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3분의 1, 이번엔 35명을 뽑게 되는데요. 네. 그 선거를 하는 게 이제 의회 구성하는 게 가장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고요. 그 외에 이제 주지사 그리고 또 미국은 우리가 좀 제도가 달라서 주 국무장관과 법무장관 같은 또 주요 보직을 또 선출을 하는데 네. 그 선거들을 동시에 좀 치르는 게 이제 중간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총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보통 대선과 함께 이 의회 선거를 할 때를 총선이라 부르고요. 네. 지금처럼 이제 의회 선거와 주지사 선거 그리고 주 법무장관, 국무장관 뽑는 선거들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 네. 주지사도 50개 주가 있는데 그중에서 36명이나 뽑는 굉장히 큰 선거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남의 나라 선거 네.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 미국 중간 선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지켜보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미 동맹이고 또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걸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의회,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과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네. 민주공화 어느 쪽에 더 다수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방향타가 결정이 되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특히 대외 정책, 군사 정책, 또 북한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들 언론 보도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전기차 문제 그리고 또 반도체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와 특히 대외 정책 분야에서 우리한테 직접 연결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미국 선거에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 선거 결과 대체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고 근데 그렇게 완승할 거다라고 했는데 완승까지는 아닌 것 같다. 상원은 초박빙 선거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게 중간 선거를 하게 되면은 집권 여당이 불리한 거는 어느 나라나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1950년 이래 18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는 선거 말고 네. 1950년 이래 18번의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그중에 현직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이긴 경우가 몇 케이스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근래 한 20년만 놓고 봐도 과거 부시 대통령 때 그때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에 2002년 선거 그때 당시에 이제 대외 이슈에 있어서 이제 미국의 단합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들의 여론에 많은 작용을 해서 그때 한번 부시의 공화당이 승리한 거 그런 거 빼놓고는 다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다 그렇죠.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화당, 트럼프의 공화당이 이제 또 약진을 좀 했죠. 그런데 아마 여기도 트럼프 리스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원들도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민주당을 위협하고 하원도 이제 쉽게 금방 과반 이상을 좀 차지할 걸로 좀 보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7석 정도를 확보했고 아마 과반은 넘겠지만 네. 예상했던 것만큼 뭐 227석, 230석 이상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제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한 게 있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예전엔 샤이 트럼프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또 네. 샤이 바이든이라고 하는 게 또 미국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을 찍긴 찍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성적이 미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좀 실망스러워서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샤이 바이든들이 이번에 또 투표장 그리고 또 사전 투표에 대거 몰려 나와서 거기서 또 표가 결집이 되어서 이게 공화당이 또 트럼프가 예상한 것만큼 장담한 것만큼 그렇게 지금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여기서 압도적으로 좀 승리하고 대선 다시 출마한다라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수정될 만한 결과인가요? 뭐 그렇진 않고요. 이번에 이제 약간 좀 무승부 비슷한데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한테는 좀 플러스가 되는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화당이 이제 뭐 참패를 하거나 이게 과반 의석도 뭐 상하원 중에 어느 곳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트럼프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아예 없어지는 것인데 네. 하원은 장악을 하는 거고 이제 지금 네. 상원은 초박빙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트럼프가 재기의 발판은 마련한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하원을 장악한 경우에 작년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조사위원회가 지금 미 의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했다 하면은 그 16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상당 부분 이제 그 형해화 이게 흐지부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갈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 조사위원회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졌을 때 총 들고 미국 의회에 난입했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작년 1월 6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 그 사건의 그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자객이라고 할까요? 이게 자기가 직접 또 후보를 지명해서 트럼프 키즈라고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좀 많이 선별해서 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몇 명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또 실제 낙선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 키즈들이 한 300명 정도를 내보냈는데 그중에 한 160명 정도가 뭐 상하 양원 의원과 주지사 등으로 지금 당선돼서 생활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가 재기의 발판은 지금 좀 다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상황을 봐도 정치가 무섭네요. 총 들고 국회에 난입한 사건도 네, 트럼프 쪽이 승리를 하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정치 그렇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미국 중간 선거에 갖는 거는 크게 보면 경제, 하나는 안보 이 두 쪽일 것 같습니다. 먼저 IRA 이번 선거 결과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 법안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다. IRA 법안은 지금 민주공화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해서 지난 8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를 했으니 그럼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면은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한 건 뭐냐면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전기차 보조금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파트 2 정도 중간 정도 이제 나오는 그 환경 분야에 좀 걸쳐 있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쟁점은 오히려 그 파트 1에 나와 있는 세금, 이게 7,9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이제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는 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핵심인데 여기에 민주당은 찬성을 하고 공화당 의원 전원은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금 문제에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던 거지 전기차 문제, 동맹의 문제, 한국의 문제 이걸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닌 걸로 지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조지아주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뭐 이렇게 그 한국의 전기차 문제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조항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이제 수정 조항들을 발의도 하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그건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구 의원들은 좀 챙기는데 그 외 의원들은 사실은 요즘 뭐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 몰랐다 미안하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 이게 뭐 바뀔 여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 시행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 우리 그래도 이해관계에 맞도록 계속 좀 알리고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좀 지난한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몰랐다 미안하다 근데 참아라 이런 정도 분위기다. 예. 자, 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차지하면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 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바이든식이 아니라 좀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를 봤을 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북한에 대해서는 매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강경하고 덜 강경하냐 차이지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정파는 지금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이제 비둘기파라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공화당이 매파라서 이제 북한에 강경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상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상식이 지금은 다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네. 공화당이 다수를 점았다 하더라도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과 두 번의 정상회담을 했던 정당의 지도자가 있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다 하더라도 공화당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메카시 의원 같은 사람도 이 전략적 인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걸로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하원을 이제 주도하게 되면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 지금과 별 다른 바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건 좀 뻔해 보이고요. 하원에서 구성해서 중요한 게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공화당의 영김 의원, 우리 한국계 의원이 거론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후보들을 보면 다 북한 인권 문제, 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다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때문에 지금 뭐 전격적인 뭐 그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거나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민주당이 소위 동맹 우선 해서 자유 진영 소위 그 외에 뭐 독재 권위주의 진영을 나눠서 이렇게 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했다면 공화당은 트럼프 때도 그렇고 고립주의 우리는 뭐 우리끼리 살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국 포위, 북중러 우리로 보자면 북중러와 한미일 여기에 공화당은 막 그 돈과 자원을 많이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죠. 네. 뭐 그런 좀 변화가 있을까요? 대중국 관계? 예,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뭐 북한이랑 마찬가지로 누가 더 강경하냐 덜 강경하냐 이제 그런 싸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화당이 이제 그 장악을 할 경우에 이 고립주의 성향을 과거에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억하시겠지만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할 때 돈 내라. 그렇죠. 연합훈련할 때 돈 내라 이제 그랬던 이야기들 기억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 입장들이 공화당에서 또 분출이 되고 하면은 비용은 치르지 않으면서 그 안보의 이익과 효과는 좀 노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조가 좀 유지된다면은 지금 뭐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이나 어쨌든 우방국들,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중국 팔피 들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비용을 얼마만큼 더 들여서 하느냐, 안 들여서 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 같은 이제 동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강경해 보이느냐, 덜 강경해 보이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그 차이일 뿐이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강경 기조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공화당 어느 쪽이 장악을 하더라도 아마 비슷하게 좀 유지될 조금 우려스러운 뭐 기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뭐 교수님 말씀 들어보자면 경제, IRA 등 경제적인 측면, 그 다음에 대중국 관계, 대북한 관계에서 강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재의 기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도가 지금 탈냉전, 뭐 이게 신냉전이냐 탈냉전이냐, 이게 탈냉전 끝나고 이제 신냉전 들어왔느냐, 이게 논쟁이 2010년대까지는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네. 신냉전이라 부르면 이르다 했는데 이제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신냉전이 이 지정학적으로도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좀 빠져들고 있는 것이죠. 미국민들의 표심도 그렇고요. 예. 과거 1960년대에 그 뭐 민주당의 그 자유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냉전 리버럴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현재 백악관의 민주당의 이제 참모진들이나 그 스태프들, 참모진들을 봤을 때도 이걸 또 신냉전 리버럴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좀 강경한 기류가 네. 많이 일으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신냉전 구도 하에서 지금 미국이 자기 제갈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역할을 해주기 바랬던 그 미국의 모습은 아마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한국 정부 자체의 외교적 역량과 자기 전망, 자기 비전, 실력이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렛대 삼아서 경제와 한반도 문제에 조금 좀 다른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던 것은 넣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판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